네, 안녕하세요. 페이카에제 대표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앞서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옆에 들으면서 되게 좋은 이제 강의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 지치셨을 텐데, 제가 재미있게 한번 이번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하고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해를 돕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이제 VR 게임 회사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오큘러스가 2014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인수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처음 프로토타입 만들었을 때 저희도 관련 기술과 시장을 보고 이제 R&D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R&D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16년도에 이제 게임 컨텐츠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글 카드보드하고 기어 VR 이런 이제 그 오큘러스 진영과 이제 구글 진영의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기어 VR이나 카드보드 VR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동작하는 이제 3DOF 그 VR 기기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조금 조정 단계를 거치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현재 메타버스가 XR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XR에 관련된 메타버스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 수업도 그리고 그 전 강의도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적인 내용 말고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부르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가감 없이 이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밑에 보시는 이제 그림들은 이제 너무 유명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표방하는 메타버스의 필요 충족 조건이 위에 이제 작성한 언제든지 어떤 단말기든 제한 없이 접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의 측면이 초월적인 이제 가상 공간 또는 이제 현실 세계와의 어떤 컨버전 이런 것들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접속 단말에는 어떤 기계적인 제한이 있으면 그 메타버스를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대전제는 언제든 어떤 단말기든 제한 없이 접속 가능해야 된다는 게 메타버스 필요 충족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환경 접속자 수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무제한이라는 것은 뭐 개념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이제 실제 그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 그 어떤 주제를 가진 메타버스에 충족되는 인원 이상으로 접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내 뭐 화면 전환이라든지 물리 공간의 인터랙션 자유도라든지 뭐 콘텐츠 이용에 뭐 제한이 없다든지 뭐 사용자의 경제 활동이 뭐 가능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초월적인 어떤 가상 환경 또는 현실과의 정합 환경에 필요한 충족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가 있고 클래스프는 이제 저희가 만든 건데요. 로블록스하고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서구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 콘텐츠들이죠. 네, 앞서서 로블록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인크래프트도 비슷한 이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VR 챗이라든지 최근에 일본에서 메타버스를 표방하고 있는 VR 챗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에 주제를 씌워가지고 교육이라는 주제를 씌워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꼭 메타버스는 XR이어야 되는가? 뭐 우리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아주 최근까지 SKT에서 이프렌드라는 뭐 메타버스 플랫폼을 론칭을 했었고요. 네이버 제페토는 이미 유명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XR이 아니어도 메타버스는 가능하다.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에는 뭐 만족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왜 그럼 XR이어야 하는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프렌드나 제페토를 XR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속하지 않고 그냥 이제 모니터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몰입도 환경에서 좀 메타버스 측면 쪽에 약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XR이 준 특별함이 메타버스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가장 대전제, 언제 어떤 단말기든 제한 없이 접속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지금 강의 제목이 메타버스 XR 통합
플랫폼 관리 및 구축 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메타버스 제 첫 번째 대전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면 죄송합니다. 언제든 어떤 단말기든 제한 없이 접속 가능해야 하려면 개발자들이 모든 단말기, 모든 플랫폼 다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할 때 그 모든 플랫폼 또는 모든 디바이스를 다 지원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생산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이제 표를 보시면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 가상 월드에 접속하기 위한 이제 구조도를 그려봤는데요. 뭐 오큘러스 퀘스트가 있고 이제 뭐 위에 이제 가상 서버가 있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 퀘스트 1이죠. 1이 이렇게 여덟 개가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오큘러스 고나 뭐 모바일 디바이스나 PC 다중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이것들을 기존에는 다 따로 개발을 해야 됐다는 얘기가 되죠. 예, 각자의 SDK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객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많이 접속시키기 위해서 모든 플랫폼과 모든 디바이스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것이 저희가 현재 메타버스 엑셀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만 그 고민을 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 아주 유명한 그룹이죠. 크로노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룹은 뭐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이제 표준 기술을 이제 제정하는 그룹이에요. 거기에 오픈 엑셀 SDK라는 거를 이제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이라는 거는 기술을 뭔가 개발한다기보다는 서로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표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다 표준을 맞춰서 이쪽 표준에 맞게 기술을 개발합시다 라는 이제 표준을 이제 제정하는 거고요. 그 표준 안에 이제 코어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SDK도 개발하고 그 표준 약속에 맞게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들 있죠. 뭐 오큘러스도 있고 바이브도 있고 뭐 매직립도 있고 뭐 스팀VR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원래 파편화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인티그레이트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XR은 이것을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플랫폼을 다양한 툴을 사용해서 하나의 그 개발자 SDK로 구축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게 오픈 XR 표준 기술이죠. SDK이기도 하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진영들이 이렇게 다양한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코어 엔지니어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페이스북과 구글, 그리고 HTC 뭐 이 정도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뭐 벨브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예, 그 외에 뭐 퀄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칩셋 설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과 구글, 그리고 벨브 이런 쪽에서 굉장히 코어 엔지니어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어 SDK는 어느 정도 약속이 정해졌어요. 최근에 나온 이제 뭐 오큘러스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developer.oculus 사이트 들어가서 SDK 보시면은 예전이랑 다르게 아주 최근에 이제 오픈 XR을 표방하는 SDK가 코어 SDK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개발해도 돼요. 그럼 이제 다 통합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말기는 다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코나 뭐 이런 진영들은 아직도 자체 SDK를 쓰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기기들은 어느 정도 통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오픈 엑셀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 서비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인앱 펄체이스라든지 플랫폼 자체적인 서비스라든지 또는 오큘러스 기기나 뭐 기기 특성을 타는 어떤 API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팀VR 같은 경우는 윈도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이제 HMD들은 예외적으로 다종의 기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큘러스 플랫폼이 HTC 바이브를 지원하나요? 안 하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의 플스 VR을 지원하냐?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기를 가동시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엄청나게 엔지니어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SDK를 만들자, 플랫폼 기술까지 지원을 하자 해서
일단은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게 범용적인 툴의 유니티 엔진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제 네이티브도 할 수 있겠고, 얼리얼 엔진도 할 수 있겠고, 웹VR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범용적인 엔진이 유니티 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발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SDK를 만들자 해서 이 밑에 보시면 파편화되어 있는 SDK 구조를 통합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 했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서 R&D 과제로 이제 신청을 해서 연구 개발했던 내용이고요. 올해 이제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PCT까지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오픈 XR은 기술적인 내용, 그러니까 SDK의 기기의 가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 재정, 기술 재정은 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플랫폼을 통합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웨비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을 좀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개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기술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기존의 SDK 구조입니다. 오큘러스 SDK, 구글 SDK, 피코 SDK, 뭐 여러분들이 이제 VR이나 XR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마주치는 게 아마 오큘러스 SDK나 뭐 윈도우 MR, 뭐 믹스드 리얼리티 SDK나 구글 SDK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오큘러스 SDK랑 구글 SDK를 동시에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마 2번 개발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포팅 작업이라고 하죠. 단순하게 SDK만 갈아 낀다고 해서 포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즉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개발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스 코드,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로 다종의 엑셀 플랫폼을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문제의 계략적인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 번에 SDK 다 임포트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원소스 코드로 개발하자 이랬을 때 자 프로젝트 최상단 폴더를 보시면 오큘러스 SDK, 구글 SDK, 피코 SDK 등등등등 SDK들을 한 번에 다 때려 박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클래스 네임이나 네임스페이스 네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그 클래스들이나 뭐 함수들이나 뭐 그 내부 그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중복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같은 SDK 아니죠. 다양한 플랫폼의 SDK를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어 넣어놓고 그냥 빌드를 해버리면 컴파일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도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상태가 발생을 하죠. 밑에 보시면 이제 오큘러스 SDK, 구글 SDK, 피코 SDK 다 집어넣고 빌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결국 유니티 클래스명이나 뭐 네임스페이스명이나 다 똑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이름이라든지 매니페스트라든지 뭐 API라든지 이런 이제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에러를 뱉어내고 빌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빌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구조는 이렇습니다. 뭐 통합 이제 기술 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통합 기술을 뭐 만드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그룹에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SDK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기를 구동시키는 SDK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SDK가 있어요. 오큘러스 SDK가 있고 피코가 있고 뭐 바이브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다 임포트하는 게 아니라 임포트 리소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하나씩 필요한 이제 체크리스트가 되죠. 내가 원하는 빌드를 뽑을 때마다 체크박스를 통해서 하나씩 자동으로 임포트 되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관리 도구가 저희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SDK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는 프로젝트 파일 내에 아예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포트를 이미 한 상태죠. 했는데 그걸 그냥 이제 SDK 자체로서 임포트한 게 아니라 압축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압축한 상태로 가지고 있고 특정 이제 원하는 SDK 플랫폼을 체크를 하고 내가 이걸로 빌드를 하겠다 한다고 하면 그 소스 코드는 그걸 빌드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임포트를 했을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나 저희가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SDK들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자, 임포트가 됐어요. 근데
SDK마다 구조가 상이하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SDK마다 구조가 상이하니까 동시에 임포트 했을 때 이게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충돌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용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게 이제 저희 핵심 기술인데, 공용 인터페이스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중간에 이전 이제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장치가 없죠. 그러면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SDK가 그냥 클라이언트로 바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컴파일하면 에러를 뱉겠죠. 근데 다음 그림 보시면 클라이언트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추가로 거쳐지게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 장치가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다종의 SDK가 들어왔을 때 다종의 SDK가 원하는 그 공통 항목들을 뽑아내서 인터페이스화 한 거고, 공통되지 않는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오큘러스 SDK랑 구글 SDK랑 뭐 피커 SDK랑 등등등등 임포트 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오큘러스 빌드를 뽑을 거야 라고 딱 눌렀을 때 오큘러스의 빌드 상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 인풋 디바이스 같은 경우 오큘러스 퀘스트 핸들 컨트롤러가 있겠죠. 그럼 이 핸들 컨트롤러를 우리가 제어를 하려면 OVR 뭐 카메라 리그나 OVR 인풋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큘러스에서만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글 SDK를 임포트를 했다고 봅시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코는 pico.controller.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인풋 디바이스 AP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디바이스 하나를 핸들링 하더라도 각자 SDK에서 제공하는 API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거를 공통 인터페이스를 빼고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모든 SDK에서 공통적으로 인풋이라든지 매니페스트라든지 또는 인앱 펄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겠죠. 이런 공통적인 분모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하나의 표준화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SDK가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인터페이스에서 그걸 처리해주고 처리된 결과값이 클라이언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는 단일 API를 호출하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빌드가 문제가 없이 되겠죠. 이게 저희가 개발했던 이제 통합 SDK 기술의 개요이고 현재 지금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크로노스 그룹에서 개발하는 게 통합 SDK라는데 페이커 에즈에서 개발한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크로노스 그룹에서 훨씬 더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크로노스 그룹의 엑셀 표준 SDK 비전과 기술 방향이 되게 명확합니다. 자, 퍼스트 무버들은 이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에 탑재된 SDK를 출시해서 표준 SDK로는 각 플랫폼 특징의 기술과 서비스를 담아내기 어렵기도 하고 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게 기존의 이제 그 대기업들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를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과 공격적인 동향을 보이는 이유는 내가 이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나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스팀도 마찬가지고요. 플랫폼을 장악한다는 이야기는 구글이나 애플 같이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기기를 통합하고 기기 SDK를 통합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플랫폼까지 통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플랫폼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플랫폼 통합을 우리가 진행을 해서 플랫폼을 우리가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기기들을 지원시키겠다가 아니라 개발사들이 모든 플랫폼들에게 쉽게 개발자가 대응하기 위한 SDK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크로노스 그룹 엑셀 표준 SDK와 페이크 아이즈의 SDK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표준 SDK를 만드는 회사들의 비전은 공통으로 그 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HMD들을 작동시키는 표준을 만드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기술 방향은 플랫폼은 별도로 각자로 간다. 시장 장악을 위해서. 이것은 너무 명확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가 그 클래스 V 지금 현재는 코믹스 V라는 회사에 이관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코믹스 V가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코믹스 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같은 가상 공간 안에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VR 기기가 있고 내 친구는 모바일 기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같이 같은 메타버스 월드 환경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인터랙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원래는 모바일 버전 따로 개발하고
VR 버전 따로 개발해야 되잖아요. 물론 UI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UX 부분은 따로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SDK까지 상이한 부분까지 따로 개발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던 이제 메타버스 교육 솔루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했던 게임 서비스입니다. 오큘러스에서 사실 전 세계 최초로 2017년도 4월 달에 오큘러스에서 모바일 VR로 FPS 실시간 대전 게임을 서비스했던 거는 페이카이즈가 세계 최초입니다. 단연코 세계 최초이고요. 그 이전에 있으셨던 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바일이나 기어 VR, 퀘스트, 뭐 카드보드 VR 모두 다 지원하죠. 이게 각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콜로니클 메타버스 세상에서 저 다양한 기기들을 접속한 사용자들이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따로 개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통합 중앙 제어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또 만든 건데요. 이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HMD 그 지원하고 있는 게 그 피코 HMD 하고요. 그다음에 오큘러스 퀘스트 2 HM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플랫폼이죠. 근데 그 전혀 다른 플랫폼을 하나의 중앙 제어 처리 장치에서 다 처리를 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코, 오큘러스 퀘스트 혼용으로 접속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버 돌봄 제공 플랫폼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사회적 재난 시기에 노인분들이나 환우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굉장히 직격타세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걸려도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본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본인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환우분들은 안 그래도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더 나빠지겠죠. 그런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한 이제 플랫폼이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여러 대가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가상 이제 그 문화 공간 또는 관광지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의 어떤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뭐 또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이제 갈 수는 없지만 이런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1인칭으로 들어가서 관람을 함으로써 약간 관광에 대한 또는 이제 여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자신의 만족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만의 비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라기보다는 저는 저희의 비전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콜로니클이라는 게임에서 저희가 그 적용했던 메타버스 기술들, 이것들의 저작 도구 API를 포함하면 마인크래프트가 됩니다. 근데 마인크래프트도 명확하게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말하기엔 좀 저희 기준에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메타버스인 거죠. 메타버스인 거고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1단계가 마인크래프트인데 거기 이제 그게 저작 도구까지 포함된 거죠. 거기에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 로블록스가 됩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라보다는 제가 이제 임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로블록스는 그냥 경제 생태계가 있는 거죠. 탈중앙화가 아니라 로블록스에서 제어하는 경제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면 이제 엑셀 콘텐츠 클라우드 스트리밍 시스템이 들어가면 이제 레디 플레이 원 같은 세상이 열린다. 자, 여기에서 이제 통신사들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레이턴시나 뭐 속도인데 지금 5G가 나와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정말 5G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네, 저희는 기대값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 5G 값은 1GBps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SKT가 평균 799Mbps 정도 되고 그 다음에 KT가 한 500 정도 되고 LG 플러스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 5G에 원래 기대했던 속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XR의 트래픽을 다 담아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세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소녀 코인 탑승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메타버스라는 이제 하나의 월드의 카툰풍의 월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을 접속시켜서 미소녀들과 놀기도 하고 뭐 같이 전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스크린샷이나 뭐 모델링이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비공개 대상이어서 저희가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미소녀 시스템이 나올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게 됐고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 월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XR 환경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월드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꼬셨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이제 좀 사귀고 싶은 대상과 같이 손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퀘스트도 하고 뭐 전투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의 성과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내용이 이제 기반 기술을 보면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런 기반 기술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 지금 콘텐츠 클라우드 스트리밍 시스템이라는 것은 필수 기술은 아닙니다. 필수 기술은 아닌데 이 기술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탠드얼론 기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그 스탠드얼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스탠드얼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선의 불편함, 그리고 기기가 고가다, 그리고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탠드얼론이 나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VR이 초창기에 망했던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씨 이거 너무 비싸, PC도 필요해, 불편해, 아씨 그냥 모바일로 할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XR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였어요. 근데 오큘러스에서 스탠드얼론 퀘스트 2를 만들어내면서 야 이거 편해,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 근데 다 좋은데 퀄리티가 떨어지네 라는 게 지금 핵심 아젠다입니다. 퀘스트 2 너무 좋은 기기예요. 저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퀘스트 2 정도 되면 살만하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퀘스트 2라는 스탠드얼론 플랫폼은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의 성능이 모바일 성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엄청난 메타버스 월드를 보여주질 못해요. 정말 현실감 넘치고 그 물리 엔진 뺨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스탠드얼론 기기에서는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콘텐츠 클라우드 스트리밍 시스템이 거기서 어떤 기여를 하냐? 여러분 혹시 렌더팜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클라우드 서버 요새 굉장히 잘 돼 있죠. 뭐 AWS도 있고 우리나라에 네이버도 있고 뭐 굉장히 클라우드를 지금 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심지어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엔 클라우드 한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미쳐버릴 뻔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버에서 렌더링된 화면을 사용자 경량 단말기로 전송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량 단말기에서 스탠드얼론 같은 모바일 단말기에서 PC급 이상의 퀄리티의 콘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놔도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 콘텐츠 클라우드 스트리밍 해결해 준다는 거죠. 클라우드 서버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이제 연산 처리 장치들이 묶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묶여 있는 엄청난 연산 파워를 가지고 렌더를 해줍니다. 1차 렌더를 해주고 그 렌더링된 화면을 영상으로 압축해서 사용자 경량 단말기에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해줍니다. 전송을 해주면 이 사용자들이 아주 깨끗하고 멋진 품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즐기고 나서 내가 인터랙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상이니까 인터랙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인터랙션을 한 신호를 서버 측으로 5G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실행된 이제 하드코어한 그 클라이언트, 지금 이제 렌더링하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결과값을 렌더링을 하고 그 렌더링된 화면이 다시 사용자의 경량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됩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없나요?
네. 지금 네. 얼마나 남았죠? 아, 네. 아, 네. 이게 질문 시간 포함인가요? 아, 네. 클라우드 스트리밍 시스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 클라우드 스트리밍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고품질의 XR 콘텐츠를 모바일 단말이나 모바일 이제 스탠드얼론 XR 단말에서 볼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서 연구하고 있고 저희도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제 이걸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만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 미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드디어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XR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모바일이나 PC하고 인터페이스가 전혀 달라지겠죠. 모바일 때만 해도 그 전에 우리 PC 인터페이스 생각해 보십시오. 키보드 마우스지 않습니까? 근데 모바일로 넘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스와이프나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죠.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VR, AR 또는 XR로 넘어왔을 때 메타버스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링을 해야 되냐. 기존에는 이제 컨트롤러 줬죠. 게임 조이스틱 같은 걸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메타버스 인터페이스냐? 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향점은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컨트롤러를 딱 집었을 때 메타버스 월드 안에서의 나의 그 인터페이스 장치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컨트롤러를 쥐고 있는데 메타버스 월드의 내 아바타는 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손을 대체할 것이 컨트롤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을 해서 카메라 비전, 뭐 RGB가 됐든 덱스 카메라가 됐든 카메라를 통해서 내 손을 인식을 하고 내 손을 인식된 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술은 이제 유튜브에서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에 핸드 트래킹, 6DOF 핸드 트래킹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오고, 페이스북에서 그걸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사실 그 기술을 현재 사용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나와 있는 핸드 트래킹 기술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근데 그건 정밀도가 좀 떨어지죠. 뭐 스킨이라든지 뭐 본에 대한 이제 접합만 해주고 스킨이라든지 그 피부의 늘어짐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표현하는 것들을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내놨어요. 근데 왜 지금 바로 사용을 못하냐? 연산량이 엄청납니다. 이거 스탠드 언론에다 그냥 그거 꼽아버리면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연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으로 실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연산한 결과값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실제로는 현재 그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하는 6DOF 핸드 트래킹 기술이 현재까지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더 고도화하고 경량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조차도 클라우드 스트리밍 시스템과 결합이 돼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연산을 다 해주고요. 손 추적 같은 걸 연산을 해주고 그것을 영상 자체로서 인코딩해서 사용자 경량 단말기를 보내주는 기술이 되면, 그럼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이제 현실과 같은 세계가 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은 카메라로 추적이 될 것이고요. 별도의 액세서리도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센서를 설치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 안경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 메타버스의 최종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지향점을 향해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하나씩 모든 기술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기술들의 하나가 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보시면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 그리고 앞으로 개발돼야 될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가 어떤 형태로 이제 그 통합 관리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뭐 질문지도 좀 받고 했는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가능하면 모든 대답에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번이 그 메타버스 지난 6월에 메타버스 XR과 메타버스 플랫폼 1이었고, 네. 오늘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2인데요. 네. 마지막 세미나답게 네. 이 통합 플랫폼 구축과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또 그런 만큼 또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네. 아마 연이어서 계속 지난 세미나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인지 네네. 질문 깊이가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네네. 네, 그럼 첫 번째 먼저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 네.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네.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한다면 네. 어떤 기준으로 플랫폼을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메타버스 환경을 선택해 가면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언제쯤이면 메타버스 안에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게 요지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사실 시작은 됐습니다. 이미 시작은 됐는데 뭐 플랫폼 선택에 대한 거는 사실 어떤 주제를 선택하냐 그리고 어떤 이제 기술을 발현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선택의 그 폭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개발사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이제 그 커머스가 진행되고 있죠. 제페토 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완벽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른 것 같지만 왜냐하면 지금 아직 우리 세대가 더 젊은 세대로 내려가야 되고 MZ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뭐 20, 30대, 40대까지의 세대는 아직 이런 신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저항력이 강한 편이라서 메타버스 시대가 정말 완벽하게 오기 위해서는 뭐 기기나 이런 내용 차치하고서라도 사회적 문화적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로 사용하게 된 경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도 가능하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재난이 없었을 때 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썼을까라는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고 문화적으로 발전되고 또 점점 더 되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 사람을 만나고 사람 공간과 시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싶다면 그때 정말 메타버스 플랫폼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의 뭐 동일한 질문이 두 가지 올라왔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기에 대한 이슈,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통합하기 위한 표준화에 대한 최대 이슈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왜 통합을 하고 싶으냐에 대한 필요성부터 제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고객들을 다 내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엑스럴 환경에 다양한 사람들 접속시키고 그 고객들이 다 내 고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객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 고객들을 다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의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결국 SDK들이 상이하다. 각 기기별 플랫폼별 SDK가 다 상이하다. 그래서 그 상이한 SDK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화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통합적인 관리 툴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개발을 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기술 검증까지 이제 시험 평가 기관에서 끝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뭐 홈페이지가 아직 좀 옛날 홈페이지긴 한데 홈페이지 개선해서 관련 내용으로 이제 서비스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 기술 내용도 특허를 출원을 했기 때문에 관련 특허 출원 내용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와 또 연계되는 질문이긴 한데 네. XR은 향후 5년 내 네. 고가의 디바이스가 필요한 분야이며 메타버스는 현재 10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페토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구매력이 없는 10대들이 고가의 장비를 어떻게 구매하며 네. 메타버스로 연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와 아이디어가 혹시 있다면 네.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 5년 내라고 하셨는데 저는 5년 이후에도 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산다고 했을 때 10대가 스마트폰을 살 돈이 있나요?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죠. 스마트폰 지금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100만 원을 호가하죠. 100만 원을 주고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바일이 우리가 저렴하게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렌탈 비용처럼 돈을 매달 내고 결과적으로 기기값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 2년 동안 그런 형태로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2022년도에 네. 애플에서 HMD가 나온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질문자께서도 네. 애플이 갖고 있는 사용자들은 iOS나 네. macOS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 경우 개발자들은 상이하는 OS에 대해 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저희는 iOS에 대한 대응을 기존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네. 그 iOS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 VR 기기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iOS에서 만약에 VR을 구현하려 그러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구글 SDK를 써야 됩니다. 네. 구글 카드보드 VR SDK를 iOS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이용해서 아이폰에서 이제 VR로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는 뭐 AR 코어도 나오고 뭐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VR만 따지고 봤을 땐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언젠가 애플이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애플이 그 루머를 뿌려주셔서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조 안에서 네. iOS가 추가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는 iOS가 됐건 웹 VR이 됐건 상관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SDK를 사용하셔도 좋고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뭐 특허 가지고 시비를 걸 일은 없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개발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방금 그 질문 드렸던 질문자님께서 네. 처음에 이제 질문 연이어서 이제 해주셨는데 네. 그 말씀해주신 컨텐츠 클라우드 스트리밍 시스템이 네. X 클라우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네. 엑스박스 게임을 무리 없이 즐기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네. 비슷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클라우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말을 해도 되시고 근데 LG 플러스에서 그 XR 네. 클라우드를 이미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LG 플러스에서 시범 서비스 이미 하고 있으니까 공개도 되겠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실제로 이제 서버에서 렌더링된 화면을 인터랙션 포함해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레이턴시가 나쁘지 않아요. 네. 네, 50ms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인코딩 시간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코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FPS 게임을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이겁니다. 개발자죠. 서버 개발자입니다. AWS든 구글 클라우드든 어떤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VPC를 생성해서 VPC가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렌더팜에서 렌더링된 화면을 패킷화해서 사용자 경량 클라이언트에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들을 코딩할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하태진 대표님이 뭐 5G를 넘어선 뭐 네. 7G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멀리 보시는 분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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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상황까지 아마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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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질문 또 들어왔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네.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그렇죠. 이동 및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네.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하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서로 이제 특히 이런 그 마이스 업체들이 예, 굉장히 예. 고통받고 있어요. 네. 마이스 업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지 먹고 사는 업체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치명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온라인으로 그냥 혼자 가서 그냥 그림 보고 음악 듣고 이러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해요. 별로 이렇게 참여도도 낮고요. 네. 중요한 건 메타버스화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 공간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소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그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간다면 VM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공간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림이나 음악만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연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그 프로그램들도 있겠죠. 그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서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 VMware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그러면은 뭐 도슨트나 이런 건 너무 유명하고 너무 네. 잘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VM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사들이 또는 그러니까 공연사들이 직접 올리고 미술품이나 미술관들이나 뭐 이런 이제 문화 시스템 하시는 분 직접 자신의 콘텐츠들을 올려서 메타버스 월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하냐? 지금 가능해요. 예, 제가 아는 업체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예, 가능합니다. 네. 네. 또 이와 반대로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질문자께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네. 기존 영상 컨텐츠나 네. 실감 컨텐츠의 소비 시청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컨텐츠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모니터에서 보던 영상 굳이 네. 왜 메타버스에서 봐야 되냐? 네네. 네, 쉽게 말해서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기존 영상을 보는 건 모니터만한 게 없어요. 예, 모니터에 최적화돼서 나온 게 그 기존 영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갑자기 억지로 메타버스에도 꽂아 놓는다고 해서 더 몰입감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0도 영상이라든지 360도 영상에 XR만이 줄 수 있는 몰입 영상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상들 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아바타가 뭐 360으로도 한다 어쩐다 뭐 이런 루머들이 있는데 기존의 영화라든지 영상 매체들이 진화해서 볼륨메트릭 영상이 나온다든지 네. 또는 180, 360도 영상이 나온다든지 또는 인터랙션 가능한 영상들이 나온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 영상 콘텐츠라기보다 앞으로 나올 영상 콘텐츠들이 더 메타버스에 적합하고 소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 서비스 이런 거는 응원 문화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 영상 매체도 메타버스가 더 효용이 있다. 기존의 모니터로 보는 네, 것보다 효용이 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또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네. 반드시 인공지능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인공지능 지금 저희도 인공지능 업체들이랑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들로 일단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카메라 비전 시각지능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인 카메라 비전 인식이라고도 하고 시각지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잘 많이 하는 거죠. 카메라로 이제 맵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게 한다든가 이런 내비게이션 기능. 그게 다 이제 카메라 비전인데 손을 추적을 한다든가 사람을 카메라로 인식해서 추적해서 뭐 내비게이션을 해준다든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인공지능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도슨트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 더 중요한 거 보안 쪽. 보안 쪽은 이제 저는 성문 인식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사용자의 성문을 인식을 해서 이걸 학습을 해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성문 인식 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연어 처리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인터랙션을 음성으로 하기 위해선. 그래서 기존의 키보드 마우스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했지만 그래도 편의성을 위해서 자연어 처리라든지 음성 성문 인식이라든지 카메라 비전 인식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되게 중요한 기술이 될 거다. XR 메타버스를 위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방금 했던 질문하고 또 연계성이 있는 질문인데 네. 뭐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한다면 네. 뭐 어떤 기술 요소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지요. 이게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네. 이런 센서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네. 근데 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또 크게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같이 네. 뭐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크게 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네. 기술들이 들어가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파셜 오디오 그러니까 공간 네. 음향 이제 오디오 쪽의 기술도 필요하고요. 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XR 환경 구축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지형을 메타버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형 일일이 모델링 할 수 없으니까 뭐 사진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포토그래메트리 형태로 해서 지형을 이제 자동으로 모델링 해준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또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메타버스 환경을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협업해야 될 가장 큰 거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XR 구축 기업, 그 다음에 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네트워크까지 같이 해야 되겠지만 묶어가지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형이나 뭐 이런 이제 3D 그래픽 구현 이제 기업이 이렇게 이제 컨소시엄이 된다면 뭐 웬만한 메타버스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네. 코로나 상황에서 네. 기업 교육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관리가 가능할지요? 네네네.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게 이미 페이스북에서 인피니티 오피스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페이스북이란 기업은. 근데 직무교육 주제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인피니티 오피스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뭐 클래스 V라든지 저희가 이제 제작한 이제 교육 솔루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XR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교육 솔루션 뭐 외산 것도 인게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산 솔루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무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디바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디바이스는 줘야죠. 디바이스는 기업에서 줘야죠. 네네.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뭐 저희가 들어온 질문들 뭐 중복된 질문 같이 해서 예. 말씀 다 드렸고 이제 네. 질의응답 시간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예, 네. 예. 더 소통하고 싶은데. 네, 예. 그러니까 대표님 네. 질문이 더 추가적으로 안 들어와서 네. 아니면 추가적인 질문 들어오면은 네, 네.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네네네. 네. 일단 오늘은 네. 대표님 또 너무나도 이 거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네. 아주 광범위한 부분을 네. 잘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시고 필요한 기술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질의응답 부분도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